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일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이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헌재에서 가결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쉽진 않지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쉽지 않네요, 정말. 네. 그런데 일단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브리핑에서 밝히셨다시피 네. 이번에 그 긴급 청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8월에 그 아로 모임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의 아로 모임에 대한 이석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네. 급하게 법무부에서 9월에 TF팀이 구성이 됐고 이번에 청구를 하셨다고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법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아직 아로 모임의 그날의 실체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거든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한 판단 부분이 내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말로 아로 모임 자체가 통합진보당하고 거의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본다면 그때 비로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것이 결국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느냐. 네.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예로 들고 있는 게 예. 뭐 인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든가 아니면 권력 분립이라든가 사유재산 제도 같은 것을 보장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느냐 이것을 심판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1심 네네. 재판이. 그러면 이 헌재도 180일 안에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180일 이내에는 법원의 판결도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형사재판, 이석기 네.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집중심리주의를 해서 일주일에 3번, 4번씩 재판을 하겠다고 법원에서 밝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1심 재판 정도는 연내에 판단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연내에 판단이 나온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물론 그게 훈시 규정이라고 해서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으니까 이게 180이면 6개월이니까 올 연말에 1심 재판 결론 정도만 나와도 예.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그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심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한 5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그 사이에 이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형사 사건도 사실은 더 진행이 돼서 최소한 2심 정도까지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180일이라고 치면 내년 5월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1심 재판,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봐야 그게 되겠고요. 가장 영향력이 되는 거죠. 이게 이쪽에서 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 정도가 나와줘야 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볼 때도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그런 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외의 부분,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나머지 강령 부분들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서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어떤 지금 내란 아무 음모로 모임을 돼 뒷받침하기 있으니까 위해서.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령이구나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뭐 이석기 의원의 재판이 아무래도 중요할 텐데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란죄가 적용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그런데 꼭 내란죄까지 유죄가 안 되더라도 중간에 지금 찬양고무라든가 이런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같이 혐의가 제기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최소한 유죄가 나오더라도 뭐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내란 쪽은 사실 정말로 그 사람들의 아로 모임에서 했던 것이 정말로 이 우리나라를 뒤흔들 만큼 위험한 일이었느냐를 이제 법원이 정말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하면 결정이 된다는데 네네. 지금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뭐 판례라든가 아니면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이라든가 네. 이런 것으로 분석해 보면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법률적인 면에서, 예. 법적인 쟁점 면에서는 헌법재판소 현재 재판관분들께서 상당히 좀 진보적이라고 할까 전형적인 그런 어떤 성향들을 보이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간통죄 같은 경우가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폐지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거든요. 네. 다만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이번 사건은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고려가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도 역시 그 임용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면모나 아니면 임용 시기를 비춰봤을 때는 정치적 성향은 그래도 좀 보수적이지 않으실까라고 좀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이건 뭐 정치적 굳이 표현하자면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체제 이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렇죠. 관련된 예, 문제이니까요. 예.
네, 뭐 원론으로 좀 돌아가 보면 아무래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네. 법적의 어떤 부분에 근거해서 이런 정당 해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헌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8조 3항과 4항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헌법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 굳이 이걸 뭐 형법이나 다른 어떤 정당법에 놓지를 않고 헌법이라는 최고법에 놓은 이유는 그 정도로 명확하게 정말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어떤 민주 정치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놓고 있고요. 헌법에 그 근거해서 헌법재판소 법에도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번에 조금 법무부에서 청구를 위헌정당에서 청구를 하면서 실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가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내기 전에도 어떤 정당의 활동을 일단 임시로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런 절차도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그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가처분도 같이 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해산 심판을 그렇군요. 청구한 이후에 법무부에서 가처분 청구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럼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예,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역시 하는데 예.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가처분이 이제 앞에 가짜가 예. 임시 가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엄격하게 법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알려지고 밝혀진 정도의 사실만 가지고도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잠정적인 중단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에는 오히려 그쪽에 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석기 의원이라든가 또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확정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네. 가처분 쪽에 더 무게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언제까지 결정하게 돼 있는 그거는 그 그 시한은 없습니다. 가급적 빨리 한다는 예, 그, 그렇습니다. 그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 헌재에서 만약에 이 해산이 결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나요? 이제 집행이라고 하죠. 판결을 집행하는 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네네. 정당을 해산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정당 재산들을 전부 국고에 귀속을 시키고요. 앞으로 다시는 통합진보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당의 그 이름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고 또 이름만 바꿔서 속된 말로 간판만 바꿔서 그쵸. 통합진보당의 실체가 남게끔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법적으로는 그러면 통합진보당 현재 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은 안 돼 있는데 네. 이 홍기현 장관께서 직접 그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같이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의원직 상실 청구도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죠. 청구를. 의원직 상실 청구는 따로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국회에서만 그런 자기네들 그게 그건 제명시킬 수 있는 제명시킬 거고, 수 있는 뒤에서. 거고 의원직 상실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법 규정은 없다는 예. 거군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헌재에 청구를 하면 헌재가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예. 명확하게 어떤 것을 금지해 놓지 않았다면 사실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겠죠. 자, 그러면 변호사님은 법조인 입장에서 예. 그 의원직 그 정당 해산하고는 별개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했을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재판관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이게 어쨌건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 예.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즉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약간은 나뉩니다. 예. 뭐냐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의 색깔을 보고 당에서 뽑은 어떤 네네. 의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실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 그리고 지역구 지역구 의원은 의원들. 별개로 봐야 된다는 네. 입장. 아니다. 어차피 지역구 의원도 그 당에서 공천을 해서 나온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역시 상실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정당 해산의 정도에까지 이른다면 예. 뭐 지역구 전국구를 따질 게 아니라 상실을 시키는 게 맞겠죠. 그만큼 정당 해산을 어렵게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예. 그러면 뭐 의원직이 상실이 되면 해당 의원들은 다른 정당에 가서도 활동할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규정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당 입당이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입당이 국회의원은 일단 아닌 것이고. 일단 아닌 것이고. 예. 예. 그리고 뭐 다른 당 가서 활동을 한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예. 다른 당에서 아마 안 받아주겠죠. 당연히 안 봐도 이런 문제들이 이제 궁금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네네. 정당 해산도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가장 처음 당연히 일이기 의원에 때문에. 관해서도 판단이 있어 본 적이 없고 네. 최근에 정말 어떻게 보면 헌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지만 네, 그 아까 법무장관의 그 황교안 발표 법무장관. 중에서 통진당이 이 강령이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예. 민주정부를 세운다. 그리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 주권 보장을 위해서 선거법, 정당법 개정 추진한다. 이런 강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 법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 유죄 판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 그 강령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마치 북한이 노동 계급을 중시하니까 그 노동 계급을 중시하는 것처럼 통합진보당도 노동자를 중시한 것이고 국민 전체를 아우른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이나 지역은 좀 논의를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직업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표하는 정당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자연스럽게 헌법을 논의하면서 나오거든요. 사회가 다양화되어 가면서 그렇다면 단순히 어떤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한다라는 것만으로 그거를 북한과 바로 곧장 연결시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점이 남는데 다만 이석기 의원이나 아로 모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 강령은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강령이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아마 재판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것이 직접 다뤄지진 않을 테고 예. 아로 조직원들이 대부분 통합진보당원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 대등한 관계는 이퀄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예. 법원 판단에서 그 부분은 안 다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 아니죠. 지금 이제 황교안 장관도 밝힌 이유가 예. 이번에 청구를 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아로 모임의 실체가 통합진보당에 그대로 연결이 됐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면 지금 이 시점에 사실 청구를 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예. 말씀하신 강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질 때 네. 정당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심의를 다 거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봤을 때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거죠. 상황 자체가. 예. 네. 사유재산 시장 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 이런 예. 부분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포함된다고 그동안 헌재가 판결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판례를 보면 예. 그런 부분하고는 좀 배치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강령은. 여기도 이제 또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예. 어떻게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들을 얘기한 그렇죠. 것도 있다라는데 주한미군 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개인적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뭐 특히 사회적인 어떤 경론이 있을 때는 한 번씩 국민들조차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뉠 수 있는 것 자체를 놓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곧 이게 어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네. 그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닌 게 되죠.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정말로 명확하게 그러니까 북한과의 사유재산이라든가 그렇죠. 시장경제 그런 예.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유재산이나 시장 경제를 건드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노동자 계급이라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변한다라고 하면 지금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럼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노동자의 근로의 권리 또 조합을 결성할 권리 이런 걸 바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가 노동조합을 대변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헌법적으로 위반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네, 이 밖에도 뭐 휴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뭐 이런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법정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보통은 서면 심리만을 합니다. 서류만을 가지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하는 주요 업무는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마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위헌정당 심판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당사자들이 구두 변론을 하도록 되어 공개 있습니다. 변론. 공개 변론이고 나와서 말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대담을 나누듯이 이렇게 말로 서로의 입장들을 들어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자리에서 통합진보당도 그 통합진보당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법조인 출신들도 꽤 있으신 걸로 알고 네. 있고 네, 많죠. 그러면 총력을 기울여서 아마 방어를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법리 논제 지켜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